보수와 진보를 넘나든 노정객 이종찬 스토리 1. 1. 독립운동 명문가 집안의 자손 이종찬. 이종찬은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였던 부친 이규학과 모친 조계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당 이혜영이고 종조부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을 지낸 성제 이시영이었다. 이종찬의 조부 이혜영은 1910년 8월 국권이 강탈당하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동년 12월 30일 이혜영 6형제와 가족 그리고 해방시킨 노비까지 약 60명과 함께 한양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때 그의 가문이 처분한 토지가 726필지에 266만 8,335평이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당시 돈으로 약 40만 원이었다. 당시 민족계 은행 세계은행의 납입 자본금이 32만 5천 원이었으므로 이혜영 일가가 처분한 재산은 최소한 은행 3개를 설립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1969년 월간 신동아에서는 이를 600억 원으로 추산했고 2015년 추산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이종찬의 조부 이혜영은 이동영과 함께 1911년 6월 10일 만주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세웠는데 신흥강습소는 중등과정의 교육뿐만 아니라 군사과를 두어 처음부터 독립운동 전사들을 길러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이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가 1919년 5월 3일에 정식 개교하게 되었고 1930년대 기준으로 졸업생이 3,500명에 이르렀다. 후에 백야 김좌진 장군이 이끈 1920년 청산리 전투에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신팔균, 이범석, 지청천 등이 교관을 맡았었고 의열단 단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원봉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종찬의 조부 이혜영의 6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안타깝게도 그중 5명이 옥사하거나 아사했다. 6형제 중 넷째였던 이혜영은 만주에서 항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 뒤 다롄으로 이동하려다가 상하이 밀정에게 걸려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종찬의 아버지 이규학은 상해에서 일본 헌병대에 연행되어 고문 끝에 청각을 잃었고 16대부터 20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걸이 이종찬의 사촌 동생이다. 2. 김구 선생과 함께 조국에 돌아온 짱꼴라 이종찬. 이종찬은 중국 상하이 불조계에서 성장하며 상하이 협진 소학교를 다니다가 10살이 된 1945년 11월 3일 임시정부 요인 황국대 제일진의 한 사람으로 종조부 이시영, 임정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가 다시 상하이로 되돌아간 후 1946년에 영구 귀국했다. 상하이 협진소학교 3학년을 다니라 귀국한 그는 1년을 쉬고 종로에 있는 창신국민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 새로 편입한 창신국민학교에서 짱꼴라라고 놀림을 받던 이종찬은 4학년이 되면서 성적으로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어 2반 반장이 되었고 여학생반 6반 반장이었던 윤장순을 만나게 되어 풋사랑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훗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럼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에서 시작됐을까? 그것은 바로 상하이 공공조계 때문이다. 조계란 계양장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 조차통상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뜻한다. 상하이 공공조계는 제1차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승리한 영국과 1842년에 맺은 난징 조약에 의해 청나라가 개항하기로 한 상하이에 설정된 조차지로 184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943년 8월까지 약 100년간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외국인 통치 특별구역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각각 조계를 설정하였고 나중에 영미 열강의 조계를 정리한 공공조계와 상하이 프랑스 조계로 재편되었다. 이 두 개의 조계를 상하이 조계라고 말한다. 이종찬은 1951년 창신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 경기중학교에 입학했다. 1950년 경기중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을 맞이한 이종찬은 피난지 대구에서 대구피난연합중학교를 다니다가 1953년에 서울에 돌아온 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경기고 재학 시절 이종찬은 주먹을 쓰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를 등한시하다가 고3 2학기 때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시급함을 깨닫고 공부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고3 첫 모의고사 때 학년 전체 석차가 194등이었던 성적이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전체 3등까지 상승했다.
이종찬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둘 다 교내외에서 주먹으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이종찬의 경기고 동기생으로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외에도 배우 신구, 고건 전 총리, 대림 창업주 이준용, 두산그룹 회장 박용호, 효성그룹 회장 조양래 등이 있다. 3.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육사에 진학한 이종찬.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종찬은 1956년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이종찬은 서울대 사학과에 진학하라는 고3 담임 선생님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그의 조부가 만든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1960년 2월 육군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한 16기 이종찬은 졸업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광주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을 거쳐 그 후 28사단 80연대 일대대 소대장으로 전보된 직후인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 군인들은 실세 박정희 소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혁명위원회를 1961년 5월 16일에 설치했다. 동시에 제2공화국의 제5대 국회를 해산시키며 입법, 사법,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변경하고 5월 20일에 첫 번째 군사내각을 발표했는데 박정희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유원식 대령이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다. 유원식 대령은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항일운동가 중 한 명인 유림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유원식이 만주군 장교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림이 부자관계를 단절하여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혁명정부의 진시황으로 불렸던 유원식은 5.16 군사정변 직전에 대통령 윤보선과 만나 정변 계획에 대한 교감을 나눈 후 쿠데타를 방조했다라는 주장의 진위공방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5.16 당일 오전에 박정희 소장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윤보선 대통령의 쿠데타 추인을 요구한 사람이기도 하다. 1962년 5월 23일 전방 28사단에 근무 중이던 이종찬은 유원식 대령의 호출에 의해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재정위원장 유원식 대령의 부관이 되었다. 그 후 유원식은 무리하게 강행했던 증권시장 개입과 통화개혁의 책임을 지고 7월 9일 씁쓸하게 물러나야 했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 유원식을 보좌하던 이종찬은 1962년 9월 육군사관학교 교육장교로 군에 복귀했고 군 복무 중인 196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종찬은 그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중심이 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가입하지 않은 엘리트 장교였다. 이종찬이 1964년 미국 육군 특수전학교 심리전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미국 유학을 위해 북한학교에서 3개월간의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미국 육군 특수전학교 심리전 과정이 취소돼 버렸다. 그에 따라 이종찬은 영어 교육을 받은 자원이라는 이유로 군사정보부대로 전속되어 미국이 제공해주는 정보 관련 문건들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 이때 이종찬은 정보가 군 운영의 중추신경일 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어 정보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보부 공채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4. 중앙정보부 요원이 된 이종찬. 1965년 육군 대위 신분이었던 이종찬은 중앙정보부 1기 공채 합격자 20명 가운데 수석으로 합격하며 중앙정보부원이 되었다. 그 뒤 중앙정보부 대공지도 계장과 강창성 보안 차장보의 보좌관을 거쳐 1971년 중앙정보부 직원 신분으로 육군 예비역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이종찬은 1973년에 중정 파견 외교관 신분으로 주영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합동수사본부장 지위에 있던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군부 인사들을 제거하면서 군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신군부로 등장했다.
신군부 세력은 이후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는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정권장악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수장 김재규가 사라진 중앙정보부를 1980년 4월 14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완전히 장악한다. 이어 1980년 5.17 내란을 통해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기존 제도권 정치 세력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제야민주화운동 그룹을 모조리 체포하고 구금하여 국회와 민주화운동 세력을 무력화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의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직을 맡고 있던 이종찬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씨의 사건 후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발탁되어 1980년 5월 17일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이 되었다. 5. 전두환이 국보위를 만든 이유는? 전두환 신군부는 총칼을 통한 정권 찬탈에 자신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현역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국정에 개입할 근거와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계엄 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였다. 국보위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지만 그는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실권은 상임위원장 전두환에게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 중정부장,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보안사령관 등 군수 내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됐는데 위원회에 신군부 인사들을 대거 임명시킴으로써 신군부가 국정에 직접 개입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 본부를 둔 국보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신군부는 이후 허수아비 최규하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전두환 본인이 직접 대통령직에 올랐고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한 뒤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으로 제10대 국회와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에 정식으로 총선이 치러지고 4월에 11대 국회가 개원하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했지만 총선 또한 민정당과 민한당, 국민당 등 관제 야당들만 출마하고 공천 역시 사실상 신군부의 허락을 받은 인사들만 출마했기에 11대 국회는 말만 국회지 사실상 국가보위입법회의이기나 다름없었다. 재미있는 이종찬 이야기는 이종찬 이야기 2에서 이어집니다.